의사소통교육부 김은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에 의한 글쓰기, 나의 눈으로 본 문제점들, 내가 보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 유형을 5가지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 예시 5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어 보았던 유형 5가지를 각각 하나씩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산업화의 부작용이죠.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을 낳는 문제점. 그리고 미디어의 부작용.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사람들의 의식 구조의 문제, 기타 그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의 부작용이죠. 예시 1. 환경오염.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점들도 많지만 문제점도 많다. 대표적인 예로 환경에 관한 문제, 경제에 관한 문제, 고령화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그중 나의 관심 분야는 환경이며 특히 환경오염 문제에 관심이 많다. 환경오염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부터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주제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한 종류의 환경오염,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환경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탓이다. 자, 본론 첫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환경오염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이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버려진다. 또한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주로 배달 음식을 먹게 되는데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번 배달을 시키면 많은 플라스틱 용기와 일회용 식기들이 사용된다.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이용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최근 들어 재활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카페에서도 매장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모두가 더 신경 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이다. 지난 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숨도 편히 쉬지 못할 만큼 힘들어했다. 특히 도시에서는 하늘이 누렇게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했다. 미세먼지는 WHO와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서 알레르기 질환, 천식, 호흡기 질환, 폐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마스크를 써도 막아지지 않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 수준이 심각한 만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문제는 지구온난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는 봄과 가을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여름, 겨울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요즘 심각한 폭우, 폭설, 폭염, 가뭄 등 기상이변이 늘어나는 것도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한다.
2050년이면 지구 육지의 35%, 세계 인구의 50%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더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도 있다. 가까운 거리는 걷기,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방법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 문제는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조그마한 노력과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미래의 후손을 생각하여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남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의 실천으로부터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산업화의 부작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문장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문제죠. 제목은 혐오하고 갈등하는 세상입니다.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람의 내면에서 생기는 내적인 문제로 인한 사회 문제와 사회의 정책이나 환경 등이 문제가 되는 외적인 문제점이 있다. 요즘 시대를 봤을 때 외적인 문제도 많으나 내적인 문제가 더욱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뉴스에서 자주 말하는 해모하는 세상, 남녀 갈등 문제 등 사람들의 내면에서 생기는 병들에 의해서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이 학생은 물질적인 문제보다 정신적인 문제, 그것이 더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는 놀라운 인터넷의 발달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정보를 접하고 수많은 생각을 다양한 사람에게 듣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한다. 수많은 정보를 접하니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한 현대인들이 탄생했다. 10년 전에는 스마트폰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발전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정보 전달들이 이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정보가 흘러넘치고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그 정보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그것만이 맞다 생각하고 쉽게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페이스북에 거짓 광고를 올려놓아도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친구를 태그하는 경우가 많고 동영상을 합성해서 올린 것 또한 사실로 믿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또한 소셜 커뮤니티들을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성향들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사람들이 생겨 다른 방향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채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지향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관점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서로를 폄하하기만 하고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다. 빠른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습득이 쉬워 생각하는 것이 귀찮아져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치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다 보니 수많은 갈등이 생기기 일쑤이다. 당장에 페이스북을 켜고 들어가 보면 수많은 사람이 편을 나누어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토론 느낌의 댓글 전쟁이라면 상관이 없겠으나 서로 폄하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인터넷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로까지 연결되어서 서로가 옳다는 시위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모두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해 주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만 맞다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다. 한쪽 경향으로만 너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게 되어버리면 자신과 다른 생각의 사람을 듣고 이해할 생각도 하지 않고 폄하만 한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나 서로를 싫어하는 사회만은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화합을 강조하고 있죠. 이 학생은. 자, 내가 보던 우리 사회 문제점 세 번째 예시를 봅시다. 미디어의 부작용이죠. 악플입니다. 악플. 내가 요즘 악플은 뭡니까? 악성 댓글을 말하는 거죠. 악성 리플라이. 악성 댓글을 말하는 거죠. 내가 요즘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은 설리가 자살한 것이다. 설리는 평소에 악플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한다. 그 악플들을 이겨내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였지만 그녀도 사람이었다. 그녀는 무수한 악플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없어지기로 선택하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악플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 악성 댓글을 말하는 거죠. 펄이라고, 악플할 때 펄은 리플라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리플라이, 댓글을 말하는 영어 리플라이에서 나온 말. 첫 번째로 우리 사회는 익명성을 악용하여 인신공격적인 언어 폭력을 행사하며 그 글을 받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이나 고통을 안겨준다. 그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은 익명 뒤에 숨어 타인이 피해, 고통받는 것을 즐긴다. 고통을 받는 사람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게 되고 그 정신적 피해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댓글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머, 소문이죠. 루머의 시작은 대부분 댓글로부터 생겨난다. 이러한 댓글은 점점 SNS를 타고 퍼져 기정사실화되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하여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퍼진 그런 소문들을 사람들은 쉽게 믿어버린다. 그런 뜻이죠. 마지막으로 악성 댓글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악성 댓글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국회에서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기존의 명예훼손죄보다도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심하게 반대하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익명성에 편성하여 술래잡기 놀이를 즐기려는 유치한 생각일 뿐이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자세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하느냐 아니면 배려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우선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댓글은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는 소통 방식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나친 악플, 루머 등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개개인은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악플 같은 것을 지양하자, 그런 뜻이죠. 자, 네 번째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것은 의식구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의 문제. 그죠? 여기서 예문으로 볼 것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 우리는 21세기 우리 사회를 흔히 다문화 사회라 일컫는다. 다문화 사회란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 민족, 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 쉽게 말해 하나의 공동체 속에 여러 다른 집단, 즉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다른 계급, 앞에서 말한 것, 그런 다른 집단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된 주 이유는 남성들의 국제 결혼 비율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기도 하죠. 세계화가 일반화되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문화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이질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이나 예절 등의 문화, 그리고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남성과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많은 이주 여성들이 문화적 갈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탓에 남편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 빈곤을 겪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이주 여성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힘들다. 따라서 남편의 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빈곤을 겪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 서비스나 체계적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받지 않는다면 외국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복지를 제공받으며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다른 아이들보다 언어 발달 수준이 떨어지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적당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의 양육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당하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이주 여성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선진국 출신이 아닌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주 여성들에 대한 무시나 편견들이 이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우리 문화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며 근거 없는 무시와 구박을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외국인들의 현실을 깨닫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결론 봅시다. 이와 같이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끼치며 하나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다문화 사회에서 모두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문화를 주장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작게는 이주적인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같은 개인적 노력이, 크게는 외국인 근로자, 이주 여성들을 위한 더 나은 복지 제공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같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 우리의 노력으로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글로벌 시대의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 자, 마지막 지문을 보겠습니다. 기타인데 기타 중에서도 제일 비중이 높은 동물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을 말한다. 즉,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 개개인의 의견이 충돌하고 수용되며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인간 집단을 뜻하는 만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부딪히면서 문제점도 뒤따라 생길 것이다.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작은 변화부터 들자면 반려동물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커지고 있어서 나는 오늘 그것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 특히 또 우리의 주거 형식이 아파트 같은 그런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강아지 공장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작고 귀여운 동물을 원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강아지를 키우려면 작고 조용한 강아지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아지 공장은 좁은 케이지 안에 더럽고 안정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강아지들을 교배시키고 키워서 강아지 가게나 분향소에 보낸다. 이런 강아지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수명이 짧다. 또 이렇게 교배된 강아지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크기의 귀여운 외모를 가져서 그런 강아지들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지고 강아지 공장은 더 커지게 된다. 나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결국 인간들의 욕심에서 비롯한 사회적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강아지도 하나의 생명인데 강아지가 하나의 강아지 생산이 하나의 산업처럼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유기견이다. 유기견은 버려지는 개를 말하죠. 유기된 개를 말합니다. 앞서 말했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 즉 갖다 버리는 사람이죠. 유기하는 사람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람들이 강아지를 유기하는 이유는 많다. 배변을 못 가려서, 어릴 때는 작고 귀여웠는데 크기가 커져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강아지들을 버린다. 또한 유기견 보호소도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는 않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날이 유기견들이 늘어나 좁은 케이지 안에 강아지들을 많이 가두고 7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것 또한 사람들의 이심 때문에 생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강아지 안락사 문제죠. 강아지, 키울 수 없는 강아지, 책임지지 못할 강아지들에 대한 안락사 문제.
이것도 생명인데, 강아지도 생명인데, 이것도 인간의 이심 때문에 생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다. 그런 이야기죠. 강아지의 생명을 생명 경시 풍조까지 낳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혈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공혈견은 강아지들에게 피혈자니까 피를 나누어주는 강아지이다. 하지만 이 강아지들 또한 좋은 환경에 놓여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강아지도 수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피가 모자라면은 그런 피가 모자라는 강아지에게 피를 공급해주는 강아지가 있어야 되겠죠. 인공적으로 피가 생산이 안 된다면은 수혈을 할 피가 필요하니까 그런 강아지들이 피를 제공하는 강아지들이 공혈견이다 그런 이야기죠. 좋은 일을 하는 만큼 좋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더럽고 좁은 케이지 안에서 피만 뽑히다가 죽는 그런 공혈견 강아지들이 가반수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쳐버리는 그런 공혈견 강아지들도 있다고 한다. 이것 또한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혈견 사이에 어떤 같은 어떤 그런 생명의 권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공혈견은 피만 뽑히다고 죽어도 괜찮으냐 그런 이야기죠. 그것도 생명인데 그런 뜻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반려견을 분양받고 그 반려견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이심 때문에 강아지들은 강아지 공장에서 학대당하고 또 버려지고 피를 뽑히는 이런 고통들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해결할 열쇠는 사람들이 동물을 분양받을 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중에 생긴 의문점은 우리 밴드 질답 게시판에 와서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질답 게시판이나 문자로 질문을 해주면 적당하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